자, 그러면 1강에 희소성과 합리적 선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경제활동과 그 주체 및 객체 해갖고 경제활동, 주체, 객체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제활동의 유형이란 말이 나오면 생산, 분배, 소비가 딱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의 유형에 생산, 분배, 소비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두고요. 생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화를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을 가장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밑줄 쳐놓은 것은 중요하다기보다는 추가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들어낼 때에도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도 생산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좀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생산을 위한 준비 활동도 생산에 포함을 시킨다. 그 내용을 갖다가 한 가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분배에서는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를 주고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 요소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배에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분배하는 소득의 분배도 있지만 효율성을 따지면서 더 높은 가치를 지급하는 사람에게 생산물을 분배하는 생산물의 분배도 있다. 이 내용도 한 가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물의 분배에서는 효율성을 따지고, 그 다음에 소득의 분배에서는 형평성을 따지게 된다. 그리고 분배에서 이제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 이렇게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죠. 또 한 가지는 여기다 경영을 갖다가 더 추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점, 이것도 한 가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이고,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이고, 자본의 대가는 이자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소비에서는 효용을 얻기 위해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 또는 사용하는 활동이다. 소비의 주체는 주로 가게가 되겠죠. 생산의 주체는 주로 기업이 되겠죠. 이런 말들을 갖다가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경제활동의 주체로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 이렇게 네 가지를 들 수가 있겠죠. 가계는 재화 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된다.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시장에는 이제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이 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는 가계가 되고 기업은 공급자가 된다. 이에 반해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계는 오히려 공급자가 되고 기업은 수요자가 되어서 위치가 뒤바뀌게 된다는 점. 다음에 가계는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기업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점. 이 정도는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 그다음에 외국은 외국의 가계기업 정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경제활동의 객체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눠서 생산물에는 다시 재화와 서비스, 그리고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합해서 상품이란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에는 노동과 토지, 자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는 임금, 토지에 대한 대가는 지대, 자본에 대한 대가는 이자,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순환, 이 부분은 뭐 한번 읽어보면 되는 정도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희소성은 항상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그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희소성이라는 말 자체도 달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 문제 또는 선택의 문제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 그래서 경제 문제에는 뒤에 나오겠지만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의 유무에 따라서 무상재와 경제재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무상재의 경우에 자유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그래서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재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가격 설정이 음의 값으로 설정이 됩니다. 근데 거래량은 플러스 양의 값으로 설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음의 값이 나오다 보니까 공짜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경제제의 경우에는 수요도 플러스 거래량도 플러스 그다음에 가격도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희소성이 있고 그래서 대가를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공짜로 얻을 수 없는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가 나오는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발생 원인이 희소성이다. 그리고 경제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생산물의 결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얼마나 선택할 것인가. 이를테면 여기 나온 것처럼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또는 떡볶이와 만두, 뭐 PC와 자동차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만들 것이냐. 그랬을 적에는 자신이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재화를 갖다가 선택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생산 방법의 결정은 어떻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력을 더 고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화 설비를 확충할 것인가 또 공장을 한국에다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대만이나 태국이나 베트남에다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정하는 문제가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가 되겠죠. 다음 분배 방식에서는 이제 그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주주의 배당금을 인상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분배의 문제 누구를 위하여 분배를 할 것인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기준은 효율성과 형평성 두 가지를 따진다. 그래서 효율성은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추구하는 방법. 그다음에 형평성은 공공복리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된다. 이 부분은 같이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비용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기회비용은 가장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느끼는 기회비용의 의미는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들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갖다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사실 명목적 기회비용 또는 암묵적 기회비용 이런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기회비용을 구성할 적에는 암묵적 기회비용 말고 명시적 비용이라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실제로 쓴 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암묵적 비용은 내가 포기한 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의 문제는 이제 계산 문제하고 관련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영화를 보기 위해서 영화 표값으로 2만 원을 지출을 하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3시간 정도를 포기를 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갖다가 뭐 시간당 10,000원씩 받을 적에 3시간의 비용인 3만 원을 포기를 했다. 그랬을 적에 실제 쓴 영화표 값은 명시적 비용으로 분류를 하고 포기한 임금 그것은 이제 암묵적 비용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회비용을 구하라 그랬을 적에는 쓴 돈과 포기한 돈 전부 다 해서 2만 원, 3만 원 더해서 5만 원을 갖다가 기회비용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할 때에는 이제 순편익을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편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그래서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게 되면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몰비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매몰비용은 일단 써버려서 다시 회수가 안 되는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투자한 비용을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환불이 안 되는 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매몰 비용이 아까워서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진행을 시켜나가는 것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에는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나오는데요.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암기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다음에 대안을 나열한 후에 평가적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평가해서 최종 선택과 실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그냥 암기만 하면 되지 뭐 특별히 여기서 더 곤란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 유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경제적 유인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보상이나 아니면 손실을 갖다가 부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상금을 주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유도하거나 아니면 범칙금을 부과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이렇게 할 적에 이제 경제적 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맨 처음에 어떤 것들이 나왔죠? 경제활동의 유형이 나왔었습니다. 경제활동의 유형이 나오면 생산, 분배, 소비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의 주체와 객체가 나왔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에는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있었고요. 객체에는 생산물과 생산 요소로 나눴고 생산물에는 재화와 서비스, 그 다음에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나왔었습니다. 다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희소성에서 상대적이라는 것, 그리고 희귀성과 희소성을 구분하도록 비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자유재와 경제재에 대한 구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회비용이 나오죠. 그 기회비용이 나오는데 경제 문제가 나옵니다. 경제 문제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선택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고요. 무엇을 얼마나는 품목 선택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는 생산 방법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는 분배의 문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기회비용에서는 이제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인 명목적 또는 암묵적 기회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쓴 돈인 명시적 기회비용이 있다. 그 다음에 그 편익이라는 것은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순편익을 놓고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오도록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리고 매몰 비용이라는 것은 이미 지출을 해서 회수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나오는데,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은 대안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 대안을 나열한 후에 평가 기준을 설정을 하고 대안 평가를 해서 최종 선택을 하고 실행을 한다. 그 다음에 경제적 유인의 문제는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 유인의 경우에는 보상금, 부정적 유인의 경우에는 범칙금 이런 것들을 부과함으로써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갖다가 말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